네, 자, 이번 시간에는 TAT 2급의 이론을 마치면서 그동안 이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FAT 1급에서의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보면은 회계란 무엇인가를 문제로 낸 건데, 이거 뭐 FAT 1급에 있는 그 내용 아시는 대로 중복된 내용입니다. 쭉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43쪽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 네, FAT 1급에서 다루어진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345 당좌자산. 자, 그런 당좌자산도 우리 추가된 내용이 없죠. 네, 추가된 내용 없습니다. 재고자산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었나요? 한번 쭉 문제를 볼까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재고자산에서 좀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자, 4번 문제 346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진은 자재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의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이 계산하면 얼마이겠느냐? 네. 자,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어디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확실한데 그 계산을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장부를 먼저 봐야죠.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초 재고가 5만원이에요. 자, 재고자산 기초 차변이죠. 5만원 있고, 단기 매입액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단기 매입액 30만원, 네, 그러면 35만원이 차변 합계죠. 자, 그런데 기말 재고액이 8만원이래요. 기말 재고액이 8만원. 기말 재고액이 8만원이다. 그럼 35만원에서 8만원을 뺀 것이 여기 이제 매출 원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5만원에서 8만원 빼면 27만원이죠. 자, 매출 원가 27만원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단기 매출액은 30만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30%면은 원가율은 70%가 원가율이란 얘기죠. 그러면 37은 21만원이 매출 원가예요. 21만원. 이게 매출 원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재고자산 장부에 의하면 매출 원가가 27만원으로 나와요. 6만원이 차이가 나죠. 왜 장부의 원가가 6만원이 높아졌느냐 이거예요. 재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재고가 14만원어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사했더니, 실사에 의해서 조사했더니 8만원으로밖에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8만원이 간 거예요. 원래는 14만원어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6만원이 횡령이 된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거 6만 원. 네.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4번이죠. 네, 나머지는 뭐 FAT 1급에서 출제된 문제들하고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에서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거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 투자자산에서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4번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2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2년 전에 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랬고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4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이거는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요.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최초 취득 금액이죠. 취득 그러니까 그냥 처분 금액에서 취득 금액 빼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얼마에 처분했는가? 여기 밑에 보면 처분 금액 나오겠죠? 110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에 취득했는가? 요거 2년 전에 여기 100만 원에 취득했죠? 100만 원에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0만 원 빼기 100만 원. 답은 10만 원 이익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계산하는 거 아예 이 공식을 알아두세요. 처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걸 뭐 이렇게 22년 말 공정가치, 23년 말 공정가치 이런 걸 왜 알려줬죠?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면은 이걸 다 회계 처리해봐야 알아요. 그러면 이 답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빨리 찾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찾아내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22년 말 회계 처리, 23년 말 회계 처리, 처분할 때 회계 처리 세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까지 아예 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결국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취득 시 한번 자, 취득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합시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투자자산 증가, 당좌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입니다. 네, 취득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이거 해보겠습니다. 22년 말 결산. 자, 2022년 말 결산 분계 때 공정가치가 얼마로 적용됐냐면은 90만 원이 됐어요. 공정가치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산해야 될까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이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수동 분계로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그러면 이게 거래의 결합 관계가 중요한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 감소. 무슨 자본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감소입니다. 22년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다 이 말이죠. 이게 2022년 말 결산분계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건 자본이고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기로 이월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잔액이 이월되죠. 자산과 부채 자본은. 자, 이제 세 번째. 23년 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공정가치는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말 결산분계 때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에요. 이 회사 주식이 또 올라주었습니다. 가격이 올라주었어요. 그러면 올라줬으면 자산 증가시키는 결산 분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올랐냐면은 90만 원에서 20만 원, 120이 됐으니까 30만 원 증가했죠.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작년에 요게 22년도에 요 금액이 23년도로 넘어와 있어요. 이건 자본이기 때문에. 자, 요 자본 감소했던 거 10만 원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제거해 줘요. 그러면 이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하나를 더 만듭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20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돼요.
따로따로 잔액을 만들면 안 돼요. 상계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 증가시킨 거죠. 30만원. 그리고 대변은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대변에 갔으니까 자본은 증가하는 거죠. 이 증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증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평가 손실은 여기서 여기서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잔액이 없어진 겁니다.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은 지금 이것만 남아있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20만원만.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24년에 어느 날 110만원에 이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 분계를 해야 되겠죠. 이건 결산 분계가 아니고 2024년 처분했다요. 근데 얼마에 처분했느냐? 110만원에 처분을 합니다. 자, 현금으로 처분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차변에 현금이 110만원 들어오겠죠. 자, 대변에 뭘 갖다 팔았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진 걸 팔았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일까요? 자, 처음에 100만원에 사가지고 10만원 줄였으니까 90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30만원이 증가됐으니까 지난해 말에 우리가 120만원으로 평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20만원짜리가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을 처분했으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것도 제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해당 주식의 그 주식 때문에 평가 이익이 자본으로 가 있는 건데 이걸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본도 없어져야 돼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 자본 감소. 줄을 좀 맞춰 볼까요?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차변 합계가 130만원이죠. 대변 합계는 120만원이죠. 그 10만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것이. 10만원. 그래서 답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요 문제에서 그래서 1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취득시, 그 다음에 22년 말 결산시, 23년 말 결산시, 그 다음에 처분하는 날 회계, 이 분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분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이 분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자, TAT 2급의 이론에서 이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매도가능 증권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단기매매증권 문제는 주로 FAT 1급에서 많이 다루니까 TAT 2급에서는 이렇게 매도가능 증권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요 4번 문제처럼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얼마입니까? 처분이익을 물어보면 이렇게 분개를 다 해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해보지 말고 아까 그 공식 기억하셨다가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취득 금액, 그냥 이렇게 계산해라 이거. 그건 맞아요. 거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처분 금액 빼기 취득 금액이다. 이걸 증명하려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취득 시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고 22년 말 결산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23년 말 결산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회계 처리로 증명을 하면 증명이 된다. 실제 시공에서도 저렇게 네. 정의해요? 실제 이렇게 해야죠. 네, 매년 예, 말에 예. 항상 이렇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저렇게 다 해요? 네네. 주식 투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네, 그냥 이런 그 여유자금을 장기적으로 장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분개가 필요한 겁니다. 유가증권 없으면 이런 결산 분개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한다. 자, 이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 규모가 작은 일반 규모가 작은 이런 소기업의 그 법인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산 때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외부 감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회계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외부 회계 감사에서 다 보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무형 자산으로 가볼까요? 유무형 자산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운 게 뭐가 있느냐? 그 보조금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게 있었죠. 그걸 풀어봐야죠. 3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조금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한번 물어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형자산의 영업권은 특이한 사항이 뭡니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인수시 순자산보다 더 지급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 대표,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가요? 이 부장이 자산은 500만원, 부채는 300만원이어서 자기 자본은 200만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대표가 2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
회사 회계를 인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아니 순자산이 200만 원인데 250을 주고 인수해라 라고 했으면 그 자산의 내용이 순자산 내용이 건물이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은 200만 원이라는 건 현재 시가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건물 2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뭘로 잡아야 돼요? 영업권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만 원 요거는 건물이든 뭐 어떤 자산이든 그 해당되는 개념 과목으로 잡으면 되고요. 추가로 50만 원 주는 거 이게 바로 영업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영업권이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의 상각은요. 그 해당 자산의 적절한 상각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반드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50만 원이다. 50만 원 맞죠? 2번 맞았습니다. 3번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추가할 수 없다.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5년이 아니라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게 2개인가요? 3번이 옳지 않죠? 자, 여기서는 답을 일단 3번으로 보고요. 1번도 사실 틀린 거예요. 1번도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는 있는데 상각하여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보면은요. 무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등으로 상각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느낌이 꼭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번이 그래서 틀렸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3번은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1번도 좀 틀린 느낌이 있어요. 나머지 맞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권 문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교환거래 우리 배웠죠. 선생님 그 혹시 예. 제가 그 FAT 시험을 신청했는데 웹캠 비받았는데 그 웹캠은 제한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죠? 그 스피커랑 내장돼 있어야 된다 웹캠이라. 웹캠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가 따로 스탠딩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는 스탠딩 마이크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탠드에 있는 이런 마이크가 마이크를 대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사실 시험 볼 때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채팅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감독관이 말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뭔가 그 본인 확인이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채팅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수험생이 아무 응답을 못 한다 그러면 말로 그 사람들이 말로 이제 그 무슨 연락을 취해 오는데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웹캠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그 웹캠은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나를 정면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스탠드에다 설치하는 핸드폰은 내 좌측에 설치를 합니다. 예, 핸드폰도 설치합니다. 예, 핸드폰에 시험 보는 날 그 핸드폰에 설치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설치해 가지고 실행을 해 놓으면 감시를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7월 20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7월 16일 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화수목금 4일 동안에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시험 데이터가 오거든요. 이메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연습할 수가 있고요. 사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당일날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전 연습할 때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팅으로 사전 연습할 때 감독관하고 채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해가지고 의문나는 모든 걸 다 물어보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예, 2번이고 3번이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실제 당일날 시험 보는 컴퓨터에서 연습을 해야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그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정독을 해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그 11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 교환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교환거래에서 이런 형식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네, 교환거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11번 풀어볼게요. 350페이지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거래처의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로 오른 것은 이랬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교환거래에서 동종자산의 교환이면은 취득자산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에 뭐를 취득원가로 보죠?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이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되고요. 자, 동종자산이 아니고 이종자산의 경우는 뭐죠? 이것도 역시 제공한 자산의 그때는 공정가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종자산이니까 장부금액이고 이종자산이면 공정가치예요. 자, 그래서 제공한 자산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주식회사 한공이 제공한 기계장치 관련 금액의 장부금액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 3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만원이면 장부금액은 60만원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60만원이 돼야 된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금액이죠. 근데 만약에 이종자산으로 교환했다라고 문제를 냈으면 공정가치 50만원이다 라고 답을 찾아야 돼요. 50만원이 답이 되는 경우는 이 조건이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면 답이 3번, 50만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동종자산이니까 장부금액, 장부금액인 60만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상징후에 관한 문제가 있네요. 손상 차손 문제. 18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상 차손에 대해서 FAT 1급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죠. 예, 그런데 TAT 2급은 손상 차손에 대해서도 문제를 냅니다. 자, 18번 문제 보면은 토지를 전기 초에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전기에 손상 징후가 있고 전기말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5,500만 원과 6천만 원이었습니다. 단기말 현재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8,500만 원인 경우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손상차손 환입액을 물어봤네요. 자, 손상차손 환입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시 환입시킨 거예요. 그러면 손상차손으로 얼마 인식했느냐? 그 금액이 그대로 환입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기 초에 8천만 원에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전기 말에 사용가치는 5,500이고 공정가치는 5,500이고 사용가치가 6,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있을 때는 금액이 큰 거를 적용하세요. 맥스. 큰 거, 이거. 자, 그러니까 8천만 원에 산 토지가 그 기말에 6천만 원으로 손상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뭐예요? 손상 차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이 8,500.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올랐으면 6천만 원에서 8,500이 됐으니까 2,500만 원이 환입액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최초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만 환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만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환입이 된다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상차손을 구한다는 것은 취득 금액에 비해서 어떤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두 개가 다 있을 때는 두 금액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해라. 그래서 6천만 원으로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손상차손이 2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8,500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환입이 되는 것은 최초의 취득금액에서 떨어진 부분, 그 손상차손 입은 부분만 환입을 합니다. 500만 원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8천만 원으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8,500으로 토지를 평가하지 않고 최초의 8천만 원까지만 그 맥시멈이에요. 8천만 원이. 그래서 환입을 2천만 원만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20번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풀고 좀 쉬었다가 자,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은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회사 한공은 23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3년 말과 24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220만 원과 180만 원으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3년 말에 220만 원으로 평가했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이 있죠. 올라간 건 재평가 잉여금이다 우리 배웠죠. 2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이 23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자본입니다. 자본. 그런데 그 다음에 24년 말에 토지 가격이 180만 원이 됐어요. 180만 원으로 40만 원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이때 상계해야 돼요. 자, 24년도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도 분계입니다. 자, 24년도 분계는 우선 대변을 적으면 토지가 가격이 40만 원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 40만 원을 감소시키고요.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이제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자본 감소 시킵니다. 근데 재평가 잉여금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20만 원. 그것만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것만. 20만 원만. 그래서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은 이것만 가는 거죠. 재평가 손실 20만 원만. 왜 그러죠? 토지 이거는 자산 감소 40만 원.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이거는 뭐죠? 자본 감소.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이 자본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 감소, 자산 감소는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습니다. 재평가 손익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것은 재평가 손실 20만 원 이것만 갑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정리가 되시나요? 답이 1번입니다. 네, 재평가에 관련된 회계처리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은 31번 문제는요. 정부보조금 문제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31번 정부보조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